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도 경동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국어 시험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설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동 네스트 국어학원 대표 원장이고요. 경동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경동고 1학년 국어 시험의 출제 및 배점 현황을 좀 살피고 가겠습니다. 보시면은 객관식 만점이 80점으로 되어 있고요. 서답형 만점이 2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객관식은 20문제, 서답형은 6문제인데 서답형이 점수에 비해서 문제 개수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객관식에 비해 한 문제당 배점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되고요. 객관식이 만약에 쉽게 출제가 될 경우에 서답형에서 얼마나 틀리지 않느냐가 등급을 가르는 기준으로 자주 작동하기 때문에 서답형을 완벽하게 써내기 위한 학습과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설해 보겠습니다. 네, 1번 가마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이 4번인데요. 학생포 마를 토대로 나를 감상해 보니 작가의 경험담이 드러나 있어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작가의 경험담과 친밀감이라는 부분인데요. 앞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에서 보면은 녹색으로 비추친 부분을 보시면은 수필은 그 쓰는 사람을 가장 솔직히 나타내는 문학 형식이다. 그러므로 수필은 독자에게 친밀감을 주며 라고 친밀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확인이 됐고요. 그걸 토대로 나를 살펴봤을 때 이 나에서도 녹색 비추친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바로 그 책을 구입한 후 매일같이 밤하늘 여행을 떠났지요. 이런 식으로 작가의 경험담이 또한 드러나 있죠. 그래서 친밀감을 대놓고 나에 나타나 있고요. 작가의 경험담은 이런 식으로 나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1번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4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2번 문제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정답이 2번입니다. 나,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서술자의 운명을 바꾼 사건과 그 갈등의 원인을 알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라색 네모 박스로 넣은 부분이 서술자의 운명을 바꾼 사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갈등과 관련한 얘기는 없어요. 갈등이란 단어가 등장하지도 않고요. 서술자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 갈등으로부터 촉발된 것도 아니고 갈등은 촉발하는 것도 아니고 갈등을 해결한다는 등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그런 용어나 암시하는 단어 또한 없기 때문에 갈등과는 아예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정답은 2번 선지. 서술자의 운명을 바꾼 사건은 제시되어 있지만 갈등의 원인 같은 것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술형 1번의 경우에는 기역, 니은, 디귿을 넣어서 각각 1점씩 배점이 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앞에 본문에서 마지막 문단에 하나하나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 문제의 보기 내용과 지금 여기 마지막 문단의 내용이 일치하는데 일단 기역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여유, 내용상 마음의 여유가 들어갈 수 있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청자 연적이 들어갈 수 있고 디귿의 경우에는 파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문단의 내용과 우리 서술형 1번 문제의 보기의 내용이 그대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 답을 찾아 쓰는 것은 굉장히 쉬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라를 읽고 보기에서 라의 A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용일치 문제죠. 일단 기역과 니은은 내용이 안 나와 있고요. 디귿을 보면은 A는 번쩍거리지 않는 바탕에 약간의 무늬가 있는 비단과 같다 라고 했는데 우리 본문에서 여기 해당 부분을 선생님이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 파란색 밑줄친 부분을 보면요. 수필이 비단이라면 번쩍거리지 않는 바탕에 약간의 무늬가 있는 것이다. 방금 살펴봤던 선지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리을 선지를 보시면은 A는 한가하고 찬란하지 않은 문학이다 라고 얘기했죠. 여기 리을 밑줄친 부분을 보면은 수필은 한가하면서도 나태하지 아니하고 속박을 벗어나고서도 산만하지 않으며 찬란하지 않고 우아하며 날카롭지 않으나 산뜻한 문학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기의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옷을 보면은
A를 비둘기 빛이거나 진주빛과 같은 진하지 않은 색깔에 비유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본문에서 여기 파란색 밑줄친 부분 시옷을 보면요, 수필의 색깔은 황홀찬란하거나 진하지 아니하며 검거나 희지 않고 퇴락하여 추하지 않고 언제나 우마하다. 수필의 빛은 비둘기 빛이거나 진주빛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확인이 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확인되지 않은 선지이기 때문에 정답은 디귿, 리을, 시옷, 즉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번. 가와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에서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죠. 각 시들을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가는 나와 달리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 단정적인 어조를 썼다고 했는데요. 단정적인 어조라는 것은 뭐뭐 한다,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평서형 문장인데, 어떤 자신의 감상이라거나 느낌 바라거나 그런 부분이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지구는 자전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딱 떨어지는 그런 문장이 나와야지, 안에 막 감정적이거나 영탄형이거나 의문형이거나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고, 또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도 안 되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말투가요. 그래서 본문에서 확인해 보면은 가시의 경우에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아니다, 난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 어조로 확실하게 마무리 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에서는 단정적 어조가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확인을 했고요. 나시를 살펴보면요,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알겠다도 평서형 문장이긴 하지만 이 화자가 어떤 깨달은 부분,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딱 무언가를 단정 내려버린다고 보긴 어려워요. 알겠다는 것이지 무언가가 딱 어떻게 하다 이런 식으로 단정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단정적 어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밑에 보면은 해장이 잘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이런 식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단정 내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시의 경우에는 단정적 어조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나오게 되겠죠. 틀린 것을 고르는 거니까요. 5번 문제. 다의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감상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것도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리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고통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죠. 고통의 지속이라는 것은 부정적 내용이 맞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다시해서 파란색 밑줄친 부분을 보겠습니다. 리을이 여기 있죠.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고통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건데, 싱싱하다는 표현과 푸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봐도 긍정적 표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통의 지속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리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나오겠습니다. 서술형 2번. 가와 나를 읽고 보기에 기억에서 리을에 알맞은 말을 조건을 참고하여 넣으시오. 여기에서도 한 문제당 1점으로 세팅되어 있는데요.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동일한 시어와 시구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시험 범위를 공부하지 않았어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개념적 내용이죠. 시에서 무조건 반복은 운율을 형성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리고 이는 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번 말하고 3번 말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반복의 효과는 운율 형성과 강조가 된다고 평소에 개념 시간에 충분히 배워둘 수 있겠습니다. 가에서 검은 것과 흰 것과 같은 대조적 의미의 시어를 통해,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자습서를 공부할 때 충분히 제시가 된 내용이고 굉장히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고요. 나에서는 산다는 것을 단추를 채우는 일에 비유하여 화자가 삶에 대해 성찰하여 전하고자 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요, 여기 빨간 부분에서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산다는 건 단추의 구멍 같은 것이다,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이런 식으로 삶을 단추를 채우는 일에 비유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이 시 자체를 관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을은 단추를 채우는 일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고요. 평소에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 시를 설명하시면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쉽게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의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거 고르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B는 A와 달리 화자가 도달하게 된 밝은 내면의 세계를 의미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맞는 내용이죠. 보면은 A 같은 경우에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라고 했고, 그 밑에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에 또 있다. 저물었다는 것은 어두움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두움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밑에 있는 B의 수수밭은요, 여기서는 환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밝은 것은 빛이고 긍정이죠. 그래서 앞에 나온 A의 수수밭과 뒤에 나온 B의 수수밭이 서로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A와 B가 서로 다른 게 확실하고요. B는 밝음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화자의 내면이 처음에는 어두웠으나 점점 의식이 진행되면서 마지막에는 밝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학습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5번으로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가를 바탕으로 가에서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문학에서 단골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시를 감상할 때 작품 밖의 요소를 통해 감상하는 것을 우리가 외재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작품 안에 있는 것만을 통해 감상하는 것을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죠. 여기서 외재적 요소, 외재적 관점을 이루는 외재적 요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작가, 하나는 독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나 사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 꼼꼼하게 학습을 해 두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근데 화자라는 것은 시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품 내적인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작가나 독자나 시대나 사회가 아닌 것이 바로 작품 밖의 요소가 아닌 작품 내부의 요소를 통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게 답이 되겠죠. 1번이 답이 나옵니다. 학생 1, 가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을 오연의 구조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일단 화자가 나왔잖아요. 화자를 가지고 해석에 끌어들이는 것은 내재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자에 대한 정의가, 화자란 시의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의 안에 있는 요소이므로 화자를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재적 관점이 되기 때문이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작가를 중심으로 작가가 언급되어 있고요. 3번도 작가, 4번에는 독자, 5번에는 역시나 작가, 이런 식으로 시의 밖에 있는 작가와 독자를 가지고 선지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1번만 시의 안에 있는 화자를 가지고 선지를 구성했기 때문에 작품 밖의 요소가 아닌 작품 안의 요소로서 시를 해석한 것이 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이 5번인데요. 마, 어머니가 나에게 유언 삼아 일러두는 말에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품고 사귀는 여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자, 내용을 살펴볼까요? 여기 파란색이 바로 나와 있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죽거든 내가 너희 오래비한테 해준 것처럼 해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다오. 여기서 오래비에게 해준 것처럼 해달라는 얘기는요, 이제 이 화자의 입장에서, 작가의 입장에서 오빠가 죽었을 때 그 오빠의 시체를 불태워가지고 고향에 있는 북쪽을 향해서 바람에 날려보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분단의 아픔에 대해서 만약에 어머니가 순응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고 온 북쪽의 고향은 냅두고 남쪽에서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묻히겠죠. 하지만 어머니는 이런 분단의 현실과 고통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고 여전히 맞서 싸우고 투쟁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에 무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빠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의 시체도 불태워가지고 북쪽을 향해 날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운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에 투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정답이 3번인데요. 작품 안의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 작품 밖의 서술자는 3인칭이고요. 작품 안의 서술자는 1인칭 시점의 서술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1인칭 시점의 서술자의 경우 특징이 나 혹은 우리, 이런 1인칭 표현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이 보라색 박스 부분을 보면요, 나는, 나라는 말이 벌써 나와버렸죠.
내가 나일론에다 순 엉터리인 건 상관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선 좀 안 된 것 같아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라고 서술자가 자기 자신을 직접 나라고 1인칭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심정을 직접 독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작품 안에 서술자도 맞고요, 직접도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서술형 3번 보겠습니다. 위 글의 제목인 엄마의 말뚝에서 말뚝의 비유적 의미는 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낸 어머니의 의지,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서 정착한 삶의 터전,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어머니의 가슴에 맺힌 한 죽어서라도 고향인 개풍군으로 먼지와 바람으로라도 가 분단이라는 괴물과 맞서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여기서 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너무 쉬워요. 여기가 이제 새롭게 원래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남쪽으로 내려와서 정착을 했죠. 그래서 삶의 터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아들의 죽음에 관한 내용도 우리 본문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고향인 개풍군, 고향이 북한의 개풍군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서술형 3번도 굉장히 쉬운 문제고 여기서 감점을 당하면 안 됩니다. 자, 10번 문제. 가에서 나의 의미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어휘 문제가 나왔죠. 이 경우에 정답이 5번이죠. 지척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떨어진 먼 거리라고 나와 있는데 지척은 우리 바로 앞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했죠. 그리고 이 지척의 의미가 이렇게 자습서에 이렇게 보듯이 자습서에 대놓고 나와 있어요. 이 노란색 내용은 선생님이 자습서에서 따온 거거든요. 우리 자습서에 이 관련 본문에 대놓고 이렇게 지척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답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경률에 관한 내용이네요.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화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리을에서 성현은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최대화하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뭡니까? 우리 관용의 경률이죠. 원래 관용의 경률이 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워놔야 되는데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왔습니다. 관용의 경률이 뭔지 대놓고 이렇게 보기에서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최대화하라 라고 대놓고 나와있기 때문에 3번은 관용의 경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리을과 일치하는지 보면 되겠죠. 여기 리을 보겠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태윤이가 준비해온 자료 살펴보면서 알찬 시간 보내고 있었어. 이렇게 앞에 나왔던 동영이가 미안해하면서 괜찮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수용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유령의 경륜이라고 볼 수 있죠. 유령의 경륜을 살펴보면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 대신 이익이 되는 표현을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이가 미안해하는 거에 대해서 야,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부담이 되는 표현을 하는 대신에 상대방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미안한 마음을 좀 이제 덜 수 있는 그런 이익이 되는 표현으로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요령의 경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3번 선지의 관용의 경률과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일치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답형 4번에는요 정답이 여기 이제 써놨죠. 보면은 나영이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말하고 있잖아요. 동준이가 나영아 컴퓨터 부팅이 잘 안 되는데 아까 사용할 때 괜찮았어 라고 하니까 나영이가 부팅이 안 된다고? 컴퓨터 망가진 거야? 그래, 미안해. 그런데 그거 원래 바이러스로 했던 거 아니야? 네 컴퓨터 예전도 고장 났었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고장 내놓고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는 그런 대화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물론 부드럽게 고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밑에 조건에 명확한 기준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A, B, C의 명확한 기준들을 염두에 두고 소답형 선지를 작성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별 감점될 여지는 없었을 겁니다. 선생님들께서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A, B, C가 확실하게 들어가신지만 충족이 되는 것만 확인이 되면은 웬만하면 맞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협력의 원리를 가장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을 보기2에서 찾는다면 여기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프린트로 나눠주시고 이제 학생들한테 숙제하라고 하신 부분인데요. 상범이부터 보겠습니다. 얘들아, 이번 주말에 뭐 할 예정이야? 라고 상범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수연이가 이번 주말에는 비가 온다고 하더라? 라고 딴소리를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관련성의 경륜을 어긴 것이죠. 여기 보기 원에 보시면은 관련성의 경륜은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상범위의 질문에 대해서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관련성의 경륜을 어긴 게 되겠습니다. 영진이가 수연이의 말을 이어받아가지고 또 딴소리 하고 있죠. 아니야, 여자친구가 말하길 이번 주말은 맑다고 했어. 그랬더니 상범이가 얘들아 주말에 뭐 할 거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고요. 우진이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 대답이 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고 좀 애매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민재는 여기에서 그래 선물은 말이야 저번에 예쁜 영진이 여자친구의 귀걸이를 봤는데 그게 어때? 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쁜이라는 관용어가 꾸며주는 게 영진인지 아니면은 영진이의 여자친구인지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예쁜 영진이인지 예쁜 여자친구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호성이 중의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기 원해서 태도의 경륜을 어긴 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태도의 경륜이란 모호성이나 중의성이 있는 표현을 피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의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태도의 경륜을 어긴 것이고요. 우진이가 또 좋네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 이렇게 평이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범수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귀걸이 가게가 모여있는 백화점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명확하고 깔끔하게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이제 괜찮게 대답하고 있는 부분은 범수라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범수가 어기고 있는 경률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5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13번 보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죠. 높임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대상에 따른 높임법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요소를 보기에 A부터 G까지의 적절하게 분류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정답은 2번이 나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주체 높임법에서 쓰이는 부분 이거는 선, 어말, 어미가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체 높임법의 선, 어말, 어미 시는요 다른 상대 높임법이나 객체 높임법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체 높임법에서만 선, 어말, 어미를 통해서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상대 높임이나 객체 높임에는 이 높임, 선, 어말, 어미를 사용하진 않죠. 그래서 여기에는 무조건 선, 어말, 어미가 들어가야 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주체 높임법과 상대 높임법이 겹치는 부분을 말하는 건데 자 그런 건 없습니다. 주체 높임법은 선, 어말, 어미와 특수, 어휘 그리고 높임, 조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높임법을 실현을 하는데 상대 높임법의 경우에는 그 중에 어느 것도 이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체 높임법과 상대 높임법에서의 겹치는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대 높임법과 이제 객체 높임법에서의 겹치는 부분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B에는 없음이 들어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객체 높임법과 상대 높임법에도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 D와 F에도 없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각각 여기 없음과 없음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E 같은 경우를 보면은 주체 높임법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간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가신다 라고 조사를 통해서 높임법을 실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잡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잡수신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해서 주체 높임을 실현할 수 있는데 객체 높임법의 경우에도 아버지께 드린다 원래 기본형으로서는 주다가 돼야겠지만 드리다라는 특수 어휘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객체 높임을 또한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에 서로 겹치는 부분은 조사 및 특수 어휘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 파트에서는 네 조사나 특수 어휘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나오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죠. 정답은 3번이 나오겠습니다. C는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기 위해 특수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C를 볼까요? 선생님께 여쭤봤어? 라고 말하고 있죠. 선생님이 객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문장 성분에서 객체라는 건 뭐예요? 목적어와 부사어를 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조사 을을이 붙거나 부사격 조사 에게 이런 것들이 붙으면은 이제 객체가 되겠는데 선생님께라고 쓰여져 있는데 선생님에게 기본형은 선생님에게죠. 부사격 조사 선생님에게가 붙어있기 때문에 부사어로서 객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인 선생님 뒤에 높임의 조사
깨를 써가지고 선생님이라는 객체를 높였고요. 그리고 여쭙다. 여쭙다라는 원래 물어보다가 기본형인데 여쭙다라는 높임의 특수 어휘를 통해서 또한 이제 선생님이라는 객체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체 높임에 해당하는 거는 맞는데 이 문장을 기본형 문장으로 바꿔보면요. 너가 선생님께 여쭈어 보다 라는 문장이 성립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너가가 되겠는데 너라는 주어를 이 여쭙다라는 특수어휘로 높이는 것이 아니죠. 이 여쭙다라는 특수어휘는 너라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3번 선지에서 주체 높임을 특수어휘로 실현한다고 있는 부분은 틀린 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5번 이제 높임법을 바르게 고치자는 문제인데요. 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현재 나의 상황을 설명하여 큰아버지를 데리러 가면 안 되죠. 큰아버지라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모시러 라는 특수 어휘로 바꾸어야 하고요. 가고 있으셔 라고 한다면 여기서 주어가 나가 주어인데 이 나라는 주체를 있으셔라는 말로 높일 필요는 없겠죠. 나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있어라고 표현한 것이 올바른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나 문장 보겠습니다. 저희가 할머니에게 하면 안 되죠. 할머니는 높임의 대상이니까 할머니 뒤에 높임 조사 깨를 써서 객체의 높임을 실현하도록 하고요. 들이다. 할머니가 이제 대상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 높임을 실현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이다라는 특수 어휘를 통해서 높임을 실현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올바른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할머니께 드렸던 선물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주문한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고객님은 높여야 되잖아요. 고객님이 주문을 하신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고객님께서 주문을 하신 커피가 나왔습니다라고 해야죠. 왜냐면은 이 커피는 당장 이 고객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아직 고객님이 이 커피를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님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접 높임을 실현하는 경우에는 이제 대상이 간접 높임의 대상이 높임의 대상과 궁극적인 높임의 대상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커피는 아직 고객님의 일부로서 소유물로서 연관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나오셨습니다 라고 높이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나왔습니다 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나오셨습니다 등등등 이런 식으로 높임에 그것이 되려고 한다면 고객님께서 이제 자기와 직접 연관된 예를 들어서 고객님의 키가 크시다 라거나 고객님의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다 뭐 이런 식으로 고객님과 확실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제 밀착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라든가 사물 그런 것들로 이제 높임을 실현을 해야지 이 커피라는 것은 아직 고객님이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님과의 연관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간접 높임을 실현하지 않습니다. 자,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는데요. 리을은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서는 시제가 나타나며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서는 시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과거 시제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자, 뭐뭐고 있다를 통해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이제 진행상이라고 배웠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자고 한다면 여기 리을 보겠습니다. 동휘가 TV를 보면서 저녁을 먹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진행상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이며, 그 중에서도 진행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4번 선지에서는, 자,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서는 시제, 즉, 과거 시제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틀린 게 되는 거죠. 현재 시제의 경우에는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는 시제라고 해야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을 보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에서 미음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기억. 날씨가 이렇게 가무니 올해 농사는 다 지었다.
여기서 지었다라고 어시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문장이 형식적으로는 과거 시제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날씨가 가물었기 때문에 올해 농사를 실패할 것이다 라고 미래에 대해 전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상으로서는 미래 시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에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앗,엇은 과거 시제를 편이라고 써있긴 한데 여기서 쓰인 엇은 과거 시제를 실제로 표현하고 있진 않고요. 이 문장의 내용이 실제로는 미래 시제이기 때문에 어긋남으로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기억,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전미사 이히리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를 얘기했죠. 피동전미사가 이히리기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피동사를 만든 예를 고르라는 것이 1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A 문장을 보면요. 연필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놓다라는 기본형에다가 피동전미사 이를 끼워 넣어서 놓이다라는 이히리기 중에 하나인 이를 써서 만들어진 파생적 피동이 맞기 때문에 A는 해당이 되고요. B의 경우에 그의 혈관에는 피가 5ml쯤 뽑혀 나갔다. 이것도 뽑다라는 기본형에다가 히를 넣어서 뽑히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히리기 중에 히라는 피동전미사를 마찬가지로 넣은 거라서 이것도 파생적 피동에 해당이 되므로 B도 들어간다고 할 수 있고요. C 같은 경우에는 그는 얼굴을 굳히며 정색했다. 기본형이 굳다인데 굳히다라고 히라는 전미사를 넣었는데요. 이게 피동의 전미사인지 사동의 전미사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굳 뒤에다가 게하다를 통사적 사동인 게하다를 넣어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는 얼굴을 굳게 하며 정색했다. 자, 말이 되죠. 얼굴을 굳게 하다, 얼굴 굳히다. 둘 다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여기에 쓰여진 히는 이제 피동이 아니라 사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하다가 통사적 사동 표현이기 때문에 게하다를 넣어서 문장의 의미가 원래의 문장과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피동이 아니라 사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D를 보겠습니다. 내가 살던 집은 어떤 노인에게 팔렸다. 자, 팔리다인데 팔다인데 기본형은 팔다죠. 팔았다에다가 리를 넣어서 이히리기 중에 리를 넣어서 팔리었다를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히리기 중에 리를 넣어가지고 피동의 의미를 실현시켰기 때문에 이것 또한 파생적 피동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2를 보겠습니다. 모형 비행기를 옥상에서 공중에 날렸다. 자, 여기서 날리었다인데 이 리가 피동의 리인지 사동의 리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아까 C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게하다를 넣어서 변형시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옥상에서 공중에 날게 했다. 자, 말이 되죠. 원문과 비교했을 때 의미가 매끄럽게 통하기 때문에 통사적 사동인 게하다가 먹힌다는 얘기는 이것도 사동이란 얘기구나. 그래서 얘는 피동이 아니죠. 자, F를 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곧잘 웃기곤 하였다. 웃기다에서 이히리기 중에 기를 넣어가지고 이제 실현을 했는데 여기도 게하다를 넣어보겠습니다. 통사적 사동 게하다를 넣어보면은 곧잘 웃게 하곤 하였다. 자, 원래 문장과 비교했을 때 의미가 변동이 없고요. 매끄럽게 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통사적 사동인 게하다가 들어갔던 얘기는 얘도 피동이 아니라 사동 전미사 기가 들어간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F도 피동으로 볼 수가 없고 사동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파생적 피동에 해당이 되는 것은 A, B, D, 즉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가, 마의 미주신 부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를 봅시다. 턱의 여드름이 만져졌다. 의 경우에는 만지어지었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어지라는 통사적 피동이 들어갔고요. 이히리기, 파생적 피동인 이히리기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정답이 1번인데 1번 보겠습니다. 가는 피동사에 어지다를 결합한 이중피동 표현이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지다는 피동사가 아니죠. 여기서는 기본형이 만지다인데 만지다는 내가 직접 만지는 거기 때문에 동작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거니까 능동사예요. 그래서 능동사 만지다에다가 어지다를 결합한
이제 이중피동이 아닌 그냥 순수 피동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중피동이 되려면은 통사적 피동이 연달아서 두 번 쓰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되어지다 이런 식으로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동시에 쓰이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피동을 실현시키는 피동의 전미사나 통사적 피동 표현이 겹쳐가지고 사용되는 이게 두 개씩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중피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만지다라는 능동사에 이제 어지라는 통사적 피동 표현 하나밖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중피동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6번 보겠습니다.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시오. 부산에 사는 친구가 어제 전화로 나에게 네가 오늘 말한 전시회가 여기에서 하고 있어 라고 말했다. 여기서 직접 인용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서 전하는 걸 말하고요. 간접 인용이라는 것은 전달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문장을 바꿔가지고 전달하는 것을 간접 인용이라고 하죠. 간접 인용으로 바꿨을 때는 부산에 사는 친구가 어제 전화로 나에게 내가 오늘 말한 전시회가 거기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바꾸는 게 맞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직접 인용에서는 라고를 쓰지만 간접 인용에서는 고를 쓰기 때문에 라고를 고라고 변형시켜주고 따옴표를 띄고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 밑줄 친 부분들도 이제 전달하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단어를 바꾸는 부분이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번에서 20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19번 문제 보면요. 가에 기역에서의 미음에 나타난 수사법과 동일한 수사법을 사용한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정답은 5번인데요. 자, 미음, 아름다운 상처. 자, 아름다움은 긍정이고요. 상처는 부정인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긍정과 부정을 함께 엮어서 표현해버리면은 이것은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으로 부정을 표현해주면 안 되고요. 부정으로 또한 긍정을 꾸며줘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섞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두 개가 섞여버리면은 우리가 그것을 역설법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밑에 파란색 밑주신 부분을 보면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자, 이것은 이 시에 대한 원문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시의 내용은 계속 잊었노라 이런 식으로 잊었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결국 당신이 아무리 이제 내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당신과 떨어져 있어도 결국 당신을 잊지 않겠다. 늘 당신을 사랑하고 기억하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잊었노라라고 표현했지만 실상 화자의 의도와 마음은 잊지 않겠다라고 반대로 이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잊지 않겠다는 자신의 마음과 반대로 잊었노라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어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번에 미음에 표현된 것은 역설법인데 밑에 예시로 한 것은 반어법이기 때문에 두 개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에는 자 여기 2번이 정답이죠. 가는 나와 달리 대상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보이고 있다. 자, 여기 시를 보면요. 이 가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사랑의 상처와 그 수많은 사랑에 대한 도전과 노력을 통해서 마침내 성숙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표현한 시가 되겠고요. 이 중간에 이 표현 과정에서 원망의 감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1, 2, 3, 4연 그 어디를 봐도요. 이제 성숙해가는 과정은 나오지만 원망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나시의 경우에 이 녹색 네모친 부분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나를 위증질과 대평성대 이런 식으로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가 원망의 정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가 가와 달리 대상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선지이기 때문에 2번이 올바른 선지가 되려면은 가와 나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문장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이렇게 경동고 중간고사 국어 시험지에 대해서 해설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제 좀 있으면은 기말고사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이번 시험도 성실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북 네스트 국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